안녕하세요. 요즘 손주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진 60대 할아버지입니다. 손주 보는 재미도 좋지만 어린 손자를 볼 때마다 내가 어느새 손잡을 나이가 됐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덧 제 나이가 70을 바라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 딸은 여전히 아빠가 있어 든든하답니다. 아빠가 본인의 제일 큰 백이래요. 언제든 자신을 위해 나서줄 수 있는 아빠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요. 그리고 가끔 딸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날 아빠가 아니었다면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면서요. 그날 일은 제 인생은 물론이고 딸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제가 자주 듣는 이 썰맘 사양 채널에 그날 일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우리 두 부녀의 삶에 일어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던 만큼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자식 키우며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보다는 밭에서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거기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힘 꽤나 쓰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사고도 좀 쳤었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힘이 센 걸 칭찬해 주시면서 그걸 싸우는 데 쓸 게 아니라 건강하게 써보라고 알려주셨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그때부터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힘을 건강하게 쓰다 보니 문제아였던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유도 선수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유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유도 대신 공사장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의대생인 형 뒷바라지를 했죠. 형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느라 제 청춘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쳤었죠. 그래서 형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다 그 병원에서 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웃는 모습도 예쁘고 늘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분이라서 저도 모르게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녀도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거나 말을 거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주변을 돌면서 호감을 표시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간호사 선생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마음을 표현해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는 날이 됐어요.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이창식 환자분 오늘 퇴원이시죠? 몸은 좀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신경 써주신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나요? 잘 회복하셔서 그게 다행이죠. 아, 그리고 혹시 퇴원하시고 뭐 따로 약속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저도 좀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 퇴근하거든요. 괜찮으시면 병원 앞 찻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차 한잔 하시죠.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준 게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태어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그동안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계속 고민했었는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 병원에 입원해서 정 간호사님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셨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저한테 별 관심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차 마시자고 말씀드린 것도 정말 용기 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정 간호사님도 저한테 호감 있다는 거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가가고 싶었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요? 왜 망설이셨는데요? 저는 의사인 저희 형처럼 잘나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냥 다른 친구들보다 덩치 좋고 힘센 거 말고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 그냥 공사장에서 일하는 놈이에요. 보잘것없는 저한테 정 간호사님 같은 분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조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 같아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진 거 없는 놈이라는 거 알면 저한테 실망하실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요. 제 말을 듣고 그녀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걸 미리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조건이나 직업 같은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 예전부터 이 선생님께 동생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생이 뒷바라지에서 의대 졸업하셨다고. 그런 동생 세상에 없다고 얼마나 칭찬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부터 어떤 동생이길래 이렇게 칭찬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알았어요. 간호사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성격도 우직하신 것 같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업 같은 걸로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창식 씨랑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녀의 고백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정말요? 그럼 저랑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래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을 시작으로 우리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만나며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꼭 닮은 아이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고 이제 나도 아빠가 되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당장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해하고 있을 때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형은 제 앞으로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본인이 의사로 일하며 모은 돈을 건넸어요. 형은 동생 덕에 의대 졸업한 빚 갚는 거라고 이제야 형 노릇하는 거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 부탁했습니다. 형의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렇게 형이 마련해준 돈 덕분에 그녀와 결혼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네요. 이어 얼마 후 우리에게 귀한 딸이 생겼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까지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더군요. 그 책임감에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용달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는 분이 소개해 주신 일인데 제가 힘이 좋으니 용달리를 잘할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할만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좋고 또 돈벌이도 괜찮아 용달리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고 우리 가족의 삶도 예전보다 나아질 수 있었어요. 딸아이도 잘 자라 우리 세 식구 걱정할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딸 덕분에 더더욱 웃을 일이 많았는데요. 애교 많고 귀여운 딸은 미술적 재능이 뛰어났어요. 미술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받아 우리 부부의 자랑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빠인 저는 미술의 문외한인데 내 딸은 어떻게 미술적 재능을 타고난 건지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했죠. 그런 딸을 보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내 딸이 더욱더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박박 밀어주기로요. 제 힘이 닿는 한 내 자식한테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은 흘러 딸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하게 집사람이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살도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 살이 빠지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색도 안 좋고
오랜만에 집사람을 본 형이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검진 받을 걸 권유하더군요. 형이 말을 듣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 검진을 받게 했죠. 혹시라도 집사람이 큰 병이면 어쩌나 싶은 불안함도 있었는데요. 참 야속하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이 엄마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 상태를 알고 아내가 치료를 포기하려 했어요. 간암이란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모든 의지를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딸아이가 나섰습니다. 하루는 엄마를 향해 막 화를 내더군요. 엄마 계속 그렇게 병원도 안 다니고 치료도 안 받을 거야? 엄마 계속 이렇게만 있을 거야? 우리한테 말 대답 한 번 하지 않던 딸이 소리 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픈 엄마한테 화를 내는 딸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승현이 너 지금 엄마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야? 엄마 아픈 거 몰라. 최대한 편히 쉬게 해줘야지.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아빠도 똑같아. 아빠는 엄마가 저렇게 아픈데 그냥 집에만 있게 둘 거야? 뭘 해서든 엄마가 치료받게 해야지. 엄마 아프다고 그냥 집에 누워있게만 둘 거냐고. 그거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도 지금 힘들어서 그래. 지금은 엄마가 의욕이 없는 상태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언제까지 이해해주는데. 그러다 우리 엄마 더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는 어떡해. 의욕 없다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잖아.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큰아빠가 하는 말도 못 들었어? 치료 열심히 받고 나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미리 포기하냐고. 엄마가 나한테 항상 뭐라 그랬어. 나 어른 돼서 성공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본다 그랬잖아. 그러려면 어떻게든 치료받고 살아야지. 엄마가 포기해버리면 어떡해. 그럼 나랑 아빠는 어떻게 하냐고. 딸애가 막 울먹거리며 말하는 모습에 아내의 울음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딸애를 꼭 안아줬어요. 승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프단 말에 충격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나 봐. 그래서 우리 딸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턴 엄마 치료 열심히 받을게. 꼭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승현이 유명한 미대 가서 성공하는 것도 보고 멋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다 보고 할게. 치료 열심히 받고 나을 테니까 우리 딸 울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아내와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왈칵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도 아내와 딸에게 다가가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살리겠다 다짐했습니다. 아내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의 이 행복을 오래오래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한바탕 울고 난 뒤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쳤습니다. 아내도 꼭 건강해지겠다며 의지를 다졌고 딸과 저 또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어요. 특히 딸은 엄마 대신 집안일까지 하면서 아픈 아내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미안하기도 하고 제 딸이지만 참 기특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내는 암투병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저는 껍데기만 살아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 일은 나갔지만 웃는 법도 말하는 법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죠. 일하고 돌아와 매일 하는 일은 술을 마시다 잠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어야 아내 생각에 우이지 않고 잠들 수 있었어요. 그날도 전날 술을 마신 뒤 잠에서 깼습니다. 출근하러 나가보니 딸애가 콩나물국을 끓여놨더라고요. 술 마신 아빠를 위해서요. 뭘 이런 걸 다 차렸어. 너 학교 가기도 바쁠 텐데. 아빠, 나 며칠 전에 방학했잖아. 방학한 것도 몰랐어? 하나뿐인 딸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랬어? 미안하다.
아빠가 딸 방학한 것도 몰랐네. 요즘 일이 바빠서 깜빡했나 봐. 그러니까 아빠 빨리 콩나물국이라도 좀 먹고 가. 아빠 어제도 술 마시고 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일부러 콩나물국 끓였단 말이야. 아빠, 근데 나 콩나물국 처음 끓여봐. 그래서 엄마가 끓이던 방법대로 끓였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다. 아빠 한번 먹어봐. 그렇게 딸이 만든 콩나물국을 한술 떴습니다. 처음 만들어본 콩나물국이니 맛은 엉성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아내가 만든 맛이 났어요. 우리 딸 콩나물국도 끓일 줄 알고 다 컸네. 맛있다. 아주 맛있어. 진짜 엄마가 끓여준 맛이 나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이 아빠보다 낫네. 그러면서 콩나물국을 한술 더 뜨는데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콩나물국 한 입에 아내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 앞에 있는 딸에게 미안함이 몰려왔어요. 페인처럼 사는 아빠를 위해 아침부터 일어나 콩나물국을 끓였을 그 마음이 참 고마우면서도 자식을 걱정시킨 아빠인 게 죄스러워서요. 아빠 왜 울어? 왜 울고 그래? 엄마가 밥 먹다 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던 거 잊어버렸어? 그러게. 엄마가 밥 먹을 때 울지 말라 그랬었지. 그래. 아빠 이제 안 울게. 이제 진짜 안 울 거야. 근데 오늘만 좀 울게. 아빠가 너무 못난 아빠라 너한테 미안해서 자꾸 눈물이 나네. 아빠가 정신 차리고 널 챙겼어야 하는데 애비가 돼가지고 딸한테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아빠가 진짜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빠 왜 그래? 난 진짜 괜찮아. 아빠도 슬프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아빠마저 엄마처럼 떠날까봐 나 좀 겁나고 무서워. 아빠 매일 술 취해서 잠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아빠 떠나면 나한테는 아무도 없잖아. 아빠는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야지.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 딸 옆에 내가 오래오래 있어줘야지. 엄마 못까지 우리 딸 챙겨줘야지. 아빠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우리 승현이 걱정 절대 안 시킬게. 자, 약속. 우리 부녀는 눈물 그렁그렁한 채로 서로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딸과 약속하면서 슬픔에서 벗어나 더욱 강한 아빠가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또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도 약속을 했죠. 우리 딸 당신 목까지 잘 키워. 다시 만나는 날 당신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겠다고요. 딸과 약속한 이후 매일같이 마시던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 딸 위해 남은 인생 살겠다고 다짐한 만큼 더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 보니 기회도 생겼습니다. 제가 일했던 용달업체를 인수받아 제가 사장님이 됐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순간도 오고 인생 참 뿌듯하더군요. 근데 사장이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사장 직함만 달면 다 좋은 것 같지만 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직원들보다 2배, 3배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크진 않아도 번듯한 내 회사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좋았고 일은 고됐어도 내가 벌어 내 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지요. 또 워낙 날 때부터 힘이 좋은 편이라 그런지 힘든 용달래 일도 어렵지 않게 해나갔습니다. 사업이 잘 된 덕분에 우리 딸 대학도 보낼 수 있었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던 딸은 디자인과에 입학했고 학교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딸이 잘 되니까 그땐 정말 뒷바라지하는 보람이 있더군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이너가 된 뒤 일이 더 잘 풀렸어요. 우리 딸이 디자인만 했다 하면 고가의 작품이 팔리면서 생각도 못한 큰 돈까지 벌게 됐죠. 한 번은 딸이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얼른 열어보라며 재촉하기에 봉투를 열었다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지폐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딸은 본인이 번 돈을 모두 저에게 건넸어요. 자신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은 용달 일도 그만뒀으면 하는 뜻을 내비쳤어요. 더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자기도 돈을 버니 그 돈으로 아빠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효도하고 싶은 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뜻을 따라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돈 벌어서 우리 딸 호강시켜주고 싶었으니까요. 딸은 아빠의 고집을 이해해줬습니다. 그때 참 딸에게 고마웠죠. 제 힘이 닿는 한 일에서 딸 앞에 당당한 아빠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걸 딸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딸은 디자이너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디자이너로 성공한 딸은 제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딸아이 일도 잘 되니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날이 이어졌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건 딸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는데 결혼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누굴 만나기는 하는 건지 늘 일에만 빠져 지냈으니까요. 일하면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일만 하다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와 같이 저녁을 먹는데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딸이 만나는 예비사 윗감은 부모 없이도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과 자상함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죠. 그 말을 하면서 딸애가 제 눈치를 보더군요. 아마 본인이 결혼하면 혼자 남겨질 아빠가 서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기만을 바래왔는데 그 소원이 빨리 이뤄져 다행이다 싶었어요. 결혼하려니 아빠가 걸린다는 딸의 말에 제가 화를 냈습니다. 본인 행복 찾아가야지 쓸데없이 제 걱정을 하고 있으니 답답했죠.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면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 왜 아빠한테 미안하고 그래? 혹시 너 나한테 미안해서 그동안 결혼 망설이고 그랬던 거야? 그런 거면 너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아빠는 예전부터 너 결혼하길 얼마나 소원했는 줄 알아? 좋은 짝 만났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래. 아빠는 나 시집 보내는 게 좋아요? 나 결혼하면 지금처럼 아빠랑 같이 못 사는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그럼. 결혼했으면 따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뭐 천리 떨어진 대로 갈 거야? 그럴 건 아니잖아. 그게 아빠, 내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말 못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자고 해요. 해외에서 자기 사업도 더 크게 해보고 싶고 또 나도 외국에서 디자인 공부도 하면 좋지 않겠냐고. 나도 일하면서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에 갔긴 한데 아무래도 아빠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냥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이민 가서 살면 아빠 잘 못 보잖아. 그렇다고 아빠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혼자 외롭고 쓸쓸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 괜찮아. 아빠 신경 쓸 거 없어. 너랑 그 사람이랑 얘기해서 결정한 거면 그렇게 해. 안 그래도 너 예전부터 더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네 말대로 얼마나 좋은 기회야. 아빠는 여기서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 괜히 나 신경 쓰다가 네 땅 놓치지 말고. 아빠, 나 정말 그래도 돼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결정 못 내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진짜 고마워요. 내가 이민 가서도 매일매일 연락하고 아빠한테도 더 잘할게.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래, 아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나저나 그럼 사위감 얼굴은 언제 봐? 당장이라도 오라 그래. 아빠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결혼할 거야. 아니, 당연히 얼굴 보여드려야죠.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장인어른 뵙고 싶다고 난리야.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싶대요. 얘기해서 곧 날짜 잡을게요. 그 말을 하며 딸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딸의 표정은
참 밝아 보였어요. 사실 딸이 결혼하면 이민가 산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멀리 살면 자주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자식 그리운 마음이야 내 딸 위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결혼 소식을 알리고 며칠 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 앞에 딸과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혹시라도 딸에게 해코지 하려는 놈은 아닐까 해서 급하게 다가갔다가 딸에게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 떠올라 멈춰 섰습니다. 자세히 보니 둘은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더군요. 자리를 피해줘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지금 오세요? 오늘은 퇴근이 늦었네? 그래. 오늘은 일이 좀 늦게 끝났어. 너도 집에 지금 들어오는 거냐? 네,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다가요. 아, 아빠 이 사람이에요. 나랑 결혼할 사람. 자기, 우리 아빠한테 인사드려. 딸아이의 말에 옆에 있던 남자가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요. 승현이한테 말은 들었어요. 우리 딸이랑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네. 사실 방금도 승현이한테 빨리 장인어른 뵙고 싶다고 말하던 참인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저희끼리 결혼 약속해놓고 제대로 찾아뵙질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일이 바쁜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일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러시면 다음 주에 저희 집에 한번 모셔도 될까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 사는 것도 보시고 제가 아버님이랑 승현이한테 맛있는 음식도 직접 해서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는 거 어떠세요? 갑작스런 초대에 망설이고 있는 사이 딸이 나섰습니다. 아빠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전부터 아빠 모시고 자기가 만든 음식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 사람 음식 잘해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비사위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면 좋잖아. 아빠, 그럼 가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 실례가 안 된다면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되실 분인데 실례라뇨. 제가 초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비사위감은 꾸벅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떠나자 딸에는 제가 본인 신랑감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 눈치였어요. 아빠, 저 사람 어때요? 맘에 들어요? 글쎄, 사람 잠깐 보고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두운 데서 봐서 그런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이 나중에 집에 가서 제대로 봐야 알지. 그래도 목소리나 전체적인 느낌은 나빠 보이진 않더구나. 성격도 서글서글한 것 같고. 그렇다니까. 부침성 좋은 사람이라 아빠한테도 분명 잘할 거예요. 아빠 맘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제가 예비사위를 칭찬하자 딸은 기분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사실 워낙 어두운 곳에서 봐서 얼굴을 정확히 본 건 아니었지만 인상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예비사위를 보고 내 딸을 데려갈 생각에 서운하면서도 내 딸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사위 집에 가기로 약속한 전날이 됐습니다. 사위감이 만난다는 긴장 때문인지 이상하게 그 전날부터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루 쉴 생각이었어요.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예비사위를 만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용달을 꼭 이용하겠다는 고객이었어요. 몇 끼만 나르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반나절도 되지 않아 끝날 거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손님의 계속되는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고 했으니 그 말만 믿고 갔었죠. 다만 몸이 좋지 않으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서 짐을 나르러 갔습니다. 그 손님은 자기 차가 고장났다면서
자신을 태워 짐을 나를 곳까지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니 별 생각 없이 손님을 태웠죠. 손님은 제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짐 나르러 가고 있지. 기다려. 지금 아내 몰래 가는 중이야. 좀 이따가 와. 도착해서 짐 좀 나르고. 아, 그러게. 예비 마누라랑 장인 부른다고 아주 귀찮아 죽겠다. 아, 그래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한몫 챙기는 거 아니겠어? 그래. 이따 봐, 자기야.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내 몰래 가는 중이라고 해놓고 통화 상대에겐 자기라고 부르는 게 영 찝찝했죠. 바람 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껴들어봤자 골치 아프고 그냥 일이나 빨리 해주고 가잔 생각에 남자가 알려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상당히 큰 전원주택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가 옮겨달라고 한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저기 손님, 이걸 오늘 안에 다 옮기시게요? 말씀하신 것보다 짐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못 옮긴다는 거예요? 가전이나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좀 지하실로 옮겨놔요. 그것도 못 해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분명 저하고 아까 통화하실 때는 짐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와서 보니 생각보다 가짓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빨리 끝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장님, 안 어울리는 짐만 창고에 옮겨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뭐가 많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질문할 시간에 얼른 움직이면 빨리 끝나겠네요. 안 그래요? 얼른 움직여주세요, 그럼. 짐 옮기러 왔으면 일이 날 것이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따지고 그래요? 손님의 말에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손님들 특성상 더 말해봤자 제 입만 피곤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얼른 손님이 꺼내놓은 물건을 지하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문득 손님의 얼굴과 손님의 목소리가 자꾸만 낯이 익는 겁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그 손님을 어디서 봤지 생각하는 찰나 예비 사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워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와 생김새는 삽입감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다가간 순간 집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사위는 그 여자와 포옹은 물론이고 입까지 맞췄고 본능적으로 저놈이 내 딸이 아닌 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면서 나는 통화도 생각났어요. 아내 몰래 가는 중이라던 이야기요. 그러니까 내 딸 몰래 이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었겠죠. 당장 저놈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서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벽에 길에 서서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빠,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온 거야? 솔직하게 말했어? 미쳤어? 남의 집 빌려서 우리 집인 척 짐 옮기러 간다고 하게? 그냥 볼 일 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걔도 바쁜지 별말 안 하더라. 일단 나랑 안 어울리는 짐 다 지하실에 갖다 놓고 싹 청소해놓고 그럼 내 집 갔겠지. 이 집 진짜 좋지 않냐? 이렇게 잘 사는 척 해놔야 나중에 돈 뜯어내기도 쉽지. 걔한텐 이미 몇천 받아냈고 그 아버지란 사람만 잘 공략하면 돼. 근데 그 여자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며. 집 나르는 일하는 사람이 돈이 있겠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업이 꽤 잘 되는 모양이야. 거기다 딸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 그 집에서 돈 떼내는 건 뭐 식은 죽 먹기지. 이민 준비한다는 핑계로 또 돈 뜯어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뭐야, 벌써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아, 근데 이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그 여자랑 외국 나가 사는 거야? 야, 미쳤어. 내가 그런 애랑 외국을 나가 살게? 걔 얼른 임신시켜서 한국에 주저앉히면 돼. 그럼 지주제 무슨 유학이고 이민이야? 그냥 한국에서 애나 키우고 살아야지. 애 키우고 내 뒤치다거리 하면서 디자인이나 하고 사는 거지.
디자인은 잘하니까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그럼 내가 그 돈 다 꼴꺽해서 부자 되는 거지. 그 돈으로 우리 자기 좋은 가방도 사주고. 어때? 오빠, 나 완전 감동이야.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예비 사위와 그 여자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 못한 사위감의 정체에 너무 놀라서 입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더 자세히 들으려 다가가는 순간 여자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 또한 당황해 눈앞에 짐을 옮기며 지하실로 내려가려는 찰나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모자를 급하게 주웠으려는 순간 누군가 대팔을 잡았어요. 바로 예비사위였습니다. 당신 뭐야? 짐이나 옮기라고 불렀더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잠깐, 나 이 얼굴 어디서 봤는데? 혹시 이승연 그 여자 아빠 아니야? 맞지?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 있어? 그 사기꾼이 저를 알아본 순간 이판사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더 숨길 것도 없고 제 정체를 밝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마스크까지 시원하게 벗고 사위놈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그래. 내가 승연이 애비다. 어쩐지 아까 차에서부터 통화하는 게 찝찝하다 했더니 나랑 내 딸 속이고 양다리를 걸쳐. 그것도 모자라서 이민 간다고 꼬셔놓고 내 딸을 주저앉힐 생각을 해? 오늘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 나쁜 자식. 감히 내 딸한테 사기를 쳐. 저는 그놈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예비사위놈이 젊긴 해도 왕년에 힘 꽤나 쓰던 제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바닥에 눕혀 시원하게 주먹질을 했습니다. 내 딸 돈만 노린 사기꾼 새끼.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알아? 그리고 제 주먹의 사위놈 얼굴은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 속인 나쁜 놈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먹을 날리고 일어나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자마자 급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만나는 그놈 누군 줄 알아? 당장 헤어져. 결혼은 없던 걸로 해. 너 어떤 놈인 줄은 알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 자식한테 돈 빌려준 것도 있다며? 너 그 돈 못 봐도 네가 만나는 놈이 사기꾼이라고. 아빠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곧바로 집으로 와. 이유를 뭘 물어? 집으로 오라고 했으면 그냥 집으로 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뒤돌아봤더니 예비사위놈이 골프채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아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짐을 나르선 그 지하실 안에서 제가 팔다리가 꽁꽁 묶인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해코지할 게 뻔했습니다. 당장 그곳을 나가야 했죠. 일단 지하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밧줄을 끊을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찾는데 깨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깨진 액자의 유리를 이용해 팔목에 묶인 줄을 끊어냈습니다. 그 후 발목을 묶은 줄을 끊어내려는데 갑자기 지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비사위와 그 여자가 들이닥쳤어요. 사이놈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수석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쩐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까 주먹질하는 거 보니까 늙은이가 보통 힘이 아니더라고. 혹시나 해서 내려와 봤더니 이 줄을 끊고 계셨네. 아저씨, 자꾸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저씨가 이러면 내가 아저씨를 살려둘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너 왜 이래? 내 딸한테 사기쳤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벌을 받아야지. 나한테 왜 이래? 아저씨, 왜 이러는지 몰라서 이래. 나 벌 받기 싫어. 그리고 아저씨만 사라지면 아저씨 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벌을 받아. 아저씨 딸 디자인 시키고 그거에서 번 돈으로 나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다고 내 딸한테 사기를 쳐. 순진한 내 딸 결혼하자고 꼬셔서 인생 망치려고 하는 거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참나.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아저씨 인생 이제 끝이야. 아저씨 목숨은 내 손 안에 달렸다고? 그냥 죽어보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줄 알아. 아, 아저씨 딸이 그러던데. 그렇게 딸한테 직업정성이라며? 딸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근데 어쩌나. 그렇게 사랑하는 딸 때문에 나한테 잘못 걸려 죽게 생겼네.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대신 내 딸 건드리지 마.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아유, 딸 사랑 눈물 나네 진짜. 그래, 아저씨만 입 다물면 다 조용해. 내가 한 방에 편하게 보내드릴게. 예비사위가 제게 수석을 던지려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누군가가 이창식 씨 계시냐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사람 있다며 소리쳤고 예비사위와 여자는 제 입을 막으려 할 때였어요. 경찰들과 제 딸이 지하실로 같이 들이닥쳤습니다. 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너 10년이 네가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어? 아빠 예전에 나 밤길 다니는 거 걱정된다고 위치 추적 어플 설치해뒀던 거 기억 안 나요? 그걸로 내가 아빠 위치 추적했어요. 아빠가 비명 지르면서 전화가 끊기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 진짜 아빠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괜찮아. 아빠는 괜찮다. 근데 승현이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놈이 어떻인지. 알아요, 아빠. 안 그래도 나도 며칠 전부터 수상해서 저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던 참이었어요. 그러다 오늘 그 사람이 운영한다던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 걸 알았어. 그리고 정리하려던 찰나에 아빠한테 연락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쪽에서 예비 사민원과 그 여자가 경찰에게 붙잡혀 발버둥을 치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민놈은 우리를 발견하고 고래고래 악을 쓰더군요. 야, 니들 이거 안 놔. 내가 뭘 했다고 잡아가. 경찰이 죄 없는 사람 잡아가도 돼. 당장 안 놔. 예비 사민놈의 말에 딸이 나섰습니다. 죄가 없어. 뚫린 입이라고 말도 막 하는 거야. 네가 왜 죄가 없어. 사업가라고 속이고 나한테 접근한 거. 그래서 돈 뜯어낸 거. 그거 다 네가 한 일이잖아. 그것뿐이야. 오늘 우리 아빠도 네가 지하실에 가둬놓은 거잖아. 이런데도 네가 잘못이 없어. 그래, 여기서 죄 없다고 실컷 떠들어봐. 어차피 경찰서 가면 네 잘못 다 밝혀지게 돼 있어. 저기요, 이러지 마.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 좋았잖아. 아버님 일은 내가 다 설명할게. 아버님이 나를 의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정말 어떻게 하려는 마음은 없었어. 내가 왜 장인어른을 다치게 해? 안 그래? 어디서 수작이야. 내가 네 정체를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너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나 다 알아. 사업자금이라고 나한테 돈 뜯어가서 저 여자 준 거,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한 거 나 다 알게 됐다고. 어설픈 변명하지 말고 감옥 가서 벌이나 제대로 받아. 알았어? 그래, 너 두고 보자. 내가 경찰서 갔다 오면 너희 부녀부터 가만 안 둬. 거짓말 같지? 두고 봐. 내가 니를 가만 안 둔다. 그놈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니들 때문에 감옥 간다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 소리 지르며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현장에 남은 우리 부녀는 다시 한번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딸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은 거 맞죠? 미안해요. 내가 저딴 놈만 안 만났어도 아빠가 이런 고생할 일 없었을 텐데. 내가 괜히 저런 인간을 만나서 아빠만 고생시키고 너무 죄송해요. 괜찮어. 아빠는 너만 별일 없으면 다 괜찮다. 네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작정하고 속이는 놈을 무슨 수로 당해. 저 덩체가 저럴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소?
이제라도 저 자식 정체를 알아서 다행이지. 혹시라도 결혼하고 알았으면, 아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자꾸 울지 마. 다 해결됐으니까 된 거야. 자책할 거 없어. 너랑 나 무사한 걸로 충분해. 아빤 정말 괜찮어. 서로가 무사함을 확인하고 끔찍한 순간을 이겨냈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우리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끌려간 그 사기꾼 놈은 사기는 물론이고 지하실에 저를 감금하고 돌로 내려칠 뻔한 죄까지 받아 지금도 교도소에서 썩고 있습니다. 딸은 가끔 그때 일을 말하며 아빠가 있었기에 그 일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한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 싶지요. 그 일이 있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은 그 사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고요. 딸 나이가 40줄을 바라보지만 제 딸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이든 애비지만 앞으로도 제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두고 싶습니다. 부정 넘치는 제 사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